충격적인 소식입니다. CIA의 첩보에 의하면 김정은이 숙청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고위층 내부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김주애마저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면서 김씨 일가의 다음 후계자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중심에는 김여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명호라고 합니다. 한때 노동당 고위 간부로 김정은의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일이 있은 후로는 반역자란 이름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되고 말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과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고위 간부가 된 때부터 이미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그저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만 봤겠지만 사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이 있다는 기밀 정보가 고위 간부들 사이에 이미 은밀히 퍼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함께 후계 구도에 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었어요. 김정은은 딸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시키며 후계자로 세우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 김여정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김여정은 표면적으로는 오빠를 충성스럽게 보좌하는 모습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지시한 숙청 작업이 늘어났었죠. 특히 김주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하나둘 조용히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내부의 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럴수록 저희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워서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몇몇 뜻이 맞는 고위 간부들과 함께 비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내부에서는 변화를 준비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체제를 바꾸어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런 혼란은 오히려 저희에게는 기회였어요. 저희 또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고위층은 배부르고 인민들은 모두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김정은이 저녁에 중앙당사에서 최측근 간부들과 만찬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메시지였죠. 그날 저녁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평양 노동당 중앙당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평소보다 더욱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곳곳에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특별 회동이 열리는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김정은과 몇몇 최측근 간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저를 반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실내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눈빛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내색할 수 없는 공포와 싸우며 말이죠.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북한에서 최고급으로 대접받는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음식을 삼키기 위해 목구멍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김여정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테이블 주변을 돌 때 제 직감은 더욱 강하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죠. 그녀가 최고 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와인이라며 김정은의 잔에만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여정의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냉철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김정은의 잔에만 와인을 따르는 그녀의 모습이 유독 수상해 보였죠.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어요. 김정은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김여정이 그의 손을 제지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와인이 이상하다며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님, 와인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정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김여정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직접 독약을 탄 와인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옆에 있던 젊은 비서에게 와인을 마시게 했어요.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만 거부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위기감과 동시에 이것이 모두 계획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10분 후 그 비서의 얼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전신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저는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 비서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에 찬 고함이 회동장을 가득 채웠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김여정이 김정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이것이 쿠데타 세력의 소행이라며 최고 지도자님을 해치려는 반역자들이 당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의 눈빛은 진실된 걱정으로 가득해 보였지만 저는 그 연기를 간파할 수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여정의 계략이었어요. 깨달음의 순간이 머리를 강타했죠. 그녀는 자신이 독사를 시도한 것처럼 꾸민 후 우리 비밀 조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녀는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김정은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명분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조직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생존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와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나온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죠.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비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새벽녘에 전화가 울렸어요. 조직의 연락책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정혁 동무와 박성묵 동무가 체포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보위부에 연행되었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비밀 조직의 핵심 멤버였어요. 둘 다 군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죠. 그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우리 계획이 완전히 탄로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국가 반역자들에 대한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숙청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여정의 지시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수색과 체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김여정의 집무실로 오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여정의 사무실로 향하면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 조직은 하나둘 무너져가고 있었죠. 제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탈출이었습니다. 김여정을 만나기 전 화장실에 들러 비밀 통신기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하라. 이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족들의 탈출 계획은 세워두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기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 다행이었죠. 김여정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냉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저에 대한 조사 자료였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리명호 동무, 어제 일은 정말 끔찍했죠. 최고 지도자님께서 얼마나 위험에 처하셨는지. 그녀의 말에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녀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즉시 체포될 상황이었죠. 그녀와의 대화 내내 저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무사히 자리를 빠져나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무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챙기고 평소와 같이 퇴근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감시에 눈을 따돌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읽혔어요. 우리의 두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긴장감을 느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밤 떠나야 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아내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리고 밤 11시, 마침내 탈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양을 떠나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평양을 탈출한 후 우리 가족은 비밀리에 북중 국경지대를 향해 이동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와 뇌물로 검문소를 통과하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3일 동안의 고된 여정 끝에 우리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미리 연락해둔 탈북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허름한 집에서 그를 만났어요. 브로커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리명호 동지, 당신을 돕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전국에 당신의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미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국경을 건너는 계획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에 맞춰 우리를 두만강으로 안내했어요. 날씨는 차갑고 비가 내렸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강 건너편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경비병들이 막 교대했어요. 약 20분 동안 감시가 소홀해질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간단한 고무보트에 올랐어요. 비에 젖은 두만강의 물살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붙잡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강물이 보트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어 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 강변에서 강한 성광이 일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고 물 위로 탄환이 튀었어요.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죽음과의 아슬아슬한 경주였습니다. 엎드려요. 모두 엎드려. 제 외침에 가족들은 보트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슉슉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보트에서 내렸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언덕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어요. 중국 영토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불현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조국을 떠난다는 슬픔,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미리 정해둔 은신처로 향했어요. 중국 땅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죠. 밤새 숨어 이동한 끝에 작은 농가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창문 밖으로 중국 공안의 제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옷장 안에 숨었지만 곧 발각될 것이 뻔했죠. 공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미리 준비해둔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특권으로 모아둔 외화였죠.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존수단이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기에서 준비해둔 외화가 빛을 발했어요. 공안 책임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했지만 결국 제가 건넨 두툼한 달러 뭉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우리를 체포하는 척하며 차에 태웠지만 실제로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었어요. 이것이 중국에서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돈이면 많은 것이 가능했죠. 중국 내에서도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북한 보위부의 공작원들이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들은 대사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더 시간이 걸리고 위험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중국 남부까지 가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기차, 버스, 때로는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매번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아이들은 이 고된 여정에서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해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마침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보다 앞서 탈북에 성공한 사람의 소개로 만난 현지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밀림 속 비밀 루트를 따라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의 밀림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무수한 벌레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아내는 한 명의 아이를 업고 저는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식량은 제한되어 있었고 때로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작은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에게 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곧 좋은 곳에 도착할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4일간의 고된 여정 끝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국경을 몰래 넘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야 했죠.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수위가 낮았어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어요.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입국자였기에 주의해야 했죠. 브로커의 안내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대사관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넘으면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북한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었고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후 한국 정부는 태국 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우리의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태국 이민국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어요. 저희 가족은 일반 입국장이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되었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북한 보위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위압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었죠. 리명호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일정 기간 조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저를 동무가 아닌 씨라고 부르는 것조차 낯설고 감동적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이나 협박이 없었죠. 그저 사실을 물어볼 뿐이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처음 하나원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최고위층도 누리지 못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하나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도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처음으로 검열 없는 뉴스를 보았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과 왜곡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담당 선생님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요. 선생님은 제 반응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리명호 선생님,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체포되지 않아요.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작은 불만조차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웃으며 얘기하고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식품을 보고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놀며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들도 이런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경험한 자유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주했어요. 정부의 지원으로 정착금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집도 국가의 소유였지만 이곳에서는 진정한 내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까지 사소한 일상조차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제게 가장 큰 고민은 직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위층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북한 체제와 정치에 대한 강연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내는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업무였지만 점차 요리 실력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아내로 살던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녀는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투와 배경 지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 특유의 적응력으로 빠르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한국의 교육 내용이 달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점차 나아졌어요. 아빠, 오늘 수학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아이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며 이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을 자유와 기회가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정착한 지 약 1년 후 저는 한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최근 탈북한 분들이 저를 만나 희망을 얻어갈 때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리명호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북한을 떠나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어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질감, 소외감,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때로는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밤중에 홀로 깨어있을 때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어요. 아내는 작은 북한 음식 전문점을 열었고 저는 책을 출간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지 결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 김정은의 심장이라 불리는 39호실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곳으로 해외의 자금들을 싹 쓸어 담고 있다고 하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준혁 동무, 이곳의 일은 절대 비밀이요. 가족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처음 39호실에 들어왔을 때 상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특히 슈퍼노트는 39호실의 자부심이었죠. 미국 정부도 진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100짜리 위조 지폐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전례 없이 강화됐어요. 해외 북한 계좌들이 하나둘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어떻게든 외화를 확보하라. 실적이 없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39호실 내부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어요. 간부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죠. 제 오랜 친구인 한명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이 일이 끝없이 계속될 순 없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금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계좌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계좌 좀 보시죠. 거래 내역이 좀 특이합니다. 제 부하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좌에는 무려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돈이 39호실의 공식 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죠. 저는 즉시 한명식을 찾아갔습니다. 준혁 동무, 이건 아주 위험한 발견이야. 한명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계좌는 우리 내부에서 만든 거야. 39호실 고위층 중 누군가가 빼돌린 자금이 분명해.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말일세. 한명식은 이미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양의 최고위층 회의에서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해요. 나는 이미 보고했네. 이 자금이 39호실 내부의 특정 간부들이 빼돌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한명식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9호실 내부에서 자금을 빼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곧 사형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큰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 계좌와 관련된 거래 내역들이 39호실의 최상층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동무, 이 일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네. 더 파고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한명식의 걱정 어린 말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의 조사 사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9호실 내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곧 평양의 중앙당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최측근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48시간 내로 밝혀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갔죠. 이건 분명 내부 비리입니다. 39호실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화를 불렀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전화가 왔죠. 즉시 귀국하여 보고하라. 그 한마디.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숱한 선배들이 그렇게 불려가 사라졌으니까요. 한명식은 그날 밤 저를 호텔 바로 불렀습니다. 준혁 동무, 내가 사라지면 자네도 즉시 피하는 게 좋을 걸세. 자네 아내와 함께. 알겠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걸 알고 있던 걸까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한명식은 그날따라 보드카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늘 체제가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 거라 믿었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야말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명식은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9호실 내부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말, 이미 처형됐다는 말.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결국 저에게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한마디였어요. 즉시 귀국하여 보고하라.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제 제 차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명식처럼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간다면 저 역시 사라질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북한 체제에 충실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39호실의 고위 간부셨죠. 하지만 한명식의 실종과 이어지는 숙청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녀의 신념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양의 전화에는 현재 중요한 거래 중이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몇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마다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붙었고 호텔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부하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39호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북한 정권의 검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9호실 간부가 탈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거죠. 평양에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길어야 일주일. 아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39호실의 간부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시도 삼엄했죠. 저는 39호실의 모든 탈북 차단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주재원들의 동선은 실시간으로 보위부에 보고됐고 가족들은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시간이 없어요.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9호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북한의 해외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보위부의 감시 현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부부의 이름 옆에는 빨간색 표시가 떠 있었어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직 출국 금지는 걸리지 않은 상태.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상해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보위부에 보낸 출장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해는 39호실의 주요 자금 관리 거점 중 하나였기에 그럴듯한 명분이 됐죠. 하지만 실제 계획은 달랐습니다. 상해는 시작점일 뿐이었어요. 준혁 씨, 이번 거래는 정말 중요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보위부 담당자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경고였겠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수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중국 내 39호실의 정보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호텔에 보이부 요원이 상주하는지, 어떤 이동 경로가 가장 안전한지 10년간 쌓아온 내부 정보가 이제는 탈출을 위한 무기가 됐죠. 특히 주의 깊게 본 것은 라오스 국경까지의 루트였습니다. 중국 내륙을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용했던 이 루트는 이제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작은 희망이 있었죠. 윈난성 국경지대에 아직 빈틈이 있습니다. 39호실이 마약 거래에 이용하는 루트죠. 메콩강을 따라 태국까지 가는 밀항선도 아직 몇 척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윈난성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육로 루트 그리고 메콩강을 따라 태국으로 이어지는 밀항 경로까지 그녀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야 했어요.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배 안에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 안에 특별히 개조된 공간이죠. 다행히 39호실이 불법 거래에 쓰던 경로라 안전한 편이에요. 가장 큰 고민은 자금이었습니다. 분명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의심받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죠. 다행히 39호실의 자금 관리자로서 저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제재가 강화되어 계좌 거래가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보고하고 현금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물론 이중 상당액은 탈북 비용으로 써야 했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사라진 후에야 알게 되겠죠. 옷 안에 현금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이면 항상 가던 식당에 가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탈출 계획을 점검했죠. 이번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시나요? 동료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하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가슴 한켠이 저며왔습니다. 이제 곧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아내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39호실 고위 간부의 딸답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옷들은 모두 튀지 않는 색상이었죠. 탈북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것들로만. 짐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의심받지 않을 정도만.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류 가방 하나와 작은 여행용 캐리어면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위조 여권과 선박 운송장이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조직을 통해 구했죠. 여권은 중국 공안에게 적발되지 않을 만큼 정교했고 운송장은 실제 무역회사의 것과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은 육로와 밀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었죠.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된 것 같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았지만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보이부의 출장 승인이 떨어진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시점이라 다행이었죠. 우리는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였죠. 이번 출장은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보이부 담당자의 마지막 경고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희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39호실의 고위 간부가 그것도 부부가 함께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금요일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태워왔어요. 흔적을 남길 순 없었으니까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보이부 요원들이겠죠.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네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 새벽 5시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베이징행 비행기는 아침 7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긴장감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아직도 있네요.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은 밤새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출장을 떠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겠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울로 뒤따라오는 차들을 확인하고 골목마다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감시자들을 경계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신뢰하고 있었나 봅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상해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계획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해에서 우리는 예정된 호텔에 체크인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니까요. 호텔 방향이 아닌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보이부가 심어뒀을지 모르는 감시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난징로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수차례 택시를 갈아탔고 마지막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지하철에서 내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탈주자가 된 거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윈난성으로 가는 기차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통 열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번에 걸쳐 열차를 갈아탔죠. 쿤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발한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박 부장님,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상해에 거래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휴대폰으로 온 부하 직원의 메시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이제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쿤밍에서 만난 브로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9호실에 불법 거래를 도왔던 사람이라 신뢰할 수 있었죠. 그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밤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국경 수비대가 낮에는 삼엄하거든요. 브로커의 말대로 우리는 해가 진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죠.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멈춰. 갑자기 들린 외침에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죠. 브로커가 건넨 봉투 안에는 두툼한 위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모른 척 해주기로 했죠.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 더 위험한 구간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밀항선이 자정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이 창고에 숨어 계세요.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강가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밖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지는 않았을까? 북한의 추적조가 이미 이곳까지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죠. 자정이 되자 약속대로 밀항선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선이었지만 선실 아래에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꼬박 하루를 더 보내야 했습니다. 곧 태국 해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도생이에요. 선장의 말에 우리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갔죠. 해안까지는 200m 정도. 그 거리가 그때는 2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국의 해변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한 명씩의 실종, 평양에서 온 전화, 그리고 우리의 필사적인 도주. 이제 어디로 가죠? 아내의 질문에 저는 방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엔 난민기구 UNHCR가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다행히도 방콕의 한인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숨겨주고 UNHCR과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안전하실 겁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새로운 나라에서의 적응, 그리고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위협.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을 향한 희망 말입니다. 아직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군용기를 타고 온 저희 부부는 새벽녘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승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국정원이었습니다. 박준혁 씨,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아내와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곧바로 서울 근교의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죠. 39호실의 자금 흐름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이어지는 조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북한의 비자금 시스템과 39호실의 운영 방식을 설명해야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은 대가였으니까요. 국정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학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박 선생님, 이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담당 요원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9호실에서 수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했지만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긁을 줄 모르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3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모습은 저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저희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신들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39호실에서 일하셨다니. 한 탈북민의 말에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더 철저한 감시를 피해야 했다는 사실을. 하나원에서의 12주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아요. 하나원 선생님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온 저희에게 자유로운 표현이란 것은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온수, 끊기지 않는 전기, 밤새도록 환한 도시의 불빛, 북한의 그 어떤 간부도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풍경의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아내는 베란다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양의 상류층 아파트도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임대주택과 함께 기본적인 정착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북한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 지원도 있었고요. 매일 아침 햄버거로 식사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사회. 길거리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새벽에 굶어도 장군님 초상화부터 닦아야 했던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일궈내야 했죠.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써도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섞여 있었고 젊은이들의 은어는 아예 이해할 수 없었죠. 커피샷 추가하고 톨 사이즈로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카페에서 처음 주문을 하려다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간단한 주문 하나에도 4개의 영어 단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미로 같았고 버스 노선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2배 이상의 시간을 써야 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의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실수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자유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진열대가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무엇도 배급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 많은 과일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도 쉽게 맛보지 못하는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산 바구니 가득한 과일을 보며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쉬지 않고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연락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겠죠? 아내의 이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점차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저는 한대 기업의 북한 경제 자문역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박준혁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 대표이사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39호실에서 배운 국제금융 지식은 남한의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식의 실종 그리고 수많은 39호실 간부들의 숙청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원 담당자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39호실의 자금 세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 조직을 통해 세탁되고 있죠. 불법 무기 거래, 마약 밀매, 위조 지폐 제작,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충성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를. 39호실의 자금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사치품 구입에 주로 쓰입니다. 호화로운 요트, 외제차, 명품 시계.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죠. 20년간 39호실에서 일하며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의 비자금은 주로 중국과 홍콩의 위장 회사들을 통해 세탁되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나 마카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사치품 구입과 측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죠.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 명씩을 보십시오. 20년 넘게 충성했지만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명씩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체제에 의해 배신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39호실 간부들이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증언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더욱 긴장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꿈을 꿉니다. 한 명씩,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북한의 간부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충성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리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저의 증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